초등필독 인성인문학 존중, 정약용, 백성을 사랑한 실학자. 인문학 맛보기. 정약용 1762년부터 1836년 18세기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 백성을 사랑한 천재 정약용. 정약용은 조선 정조 때의 문신으로 유학은 물론 시와 철학, 과학에도 능한 천재였어요. 수원 화성을 지을 때는 과학 지식을 활용한 거중기를 만들어 공사 기간을 앞당겼고, 또 한강에 배다리를 건설해 정조의 수원 행차를 돕는 공을 세우기도 했지요. 백성을 사랑했던 정약용은 농사를 중심으로 나라 경제를 발전시켜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정약용은 500권이 넘는 책을 남긴 대학자이자 사상가이며 백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학문을 더욱 중시했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랍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아버지의 삶을 평생의 본보기로 삼아. 사람들은 가마를 타는 즐거움만 알고 가마를 매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네. 정약용이 쓴 시의 한 대목이에요. 옛날 양반들은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한 사람이 탄 가마를 4명의 가마꾼들이 앞뒤로 맸지요. 타는 사람한테 가마는 더없이 편안한 탈 것이지만 가마를 매는 입장에선 여간 힘든 노동이 아니랍니다. 노동, 일할로 움직일 동,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노력. 가마는 되게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사람까지 태우고 먼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마꾼들은 어깨가 빠질 듯 아프고 팔다리가 후들거려도 양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는 쉴 수가 없어요. 정약용은 이 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중, 높일 존, 무거울 중, 상대를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 정약용은 조선 정조 때의 문신으로 유학은 물론 시와 철학, 과학에도 능한 천재였어요. 또한 훌륭한 목민관이기도 했답니다. 목민관, 칠목, 백성민, 벼슬관, 고을의 원이나 수령 등 지방 문관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 흔히 천재들은 교만한 성격을 갖기 쉽다고 해요. 하지만 정약용은 평생 남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땐 항상 너그러웠고 좀처럼 남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는 당파 싸움이 심각했어요. 조정의 관리들이 편을 갈라서 자기들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을 당파 싸움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상대방을 헐뜯는 일도 많았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평소 아들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당쟁에 앞장서서 남을 헐뜯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정성을 다하도록 해라. 당쟁, 무리당, 다툴쟁, 당파를 이루어 서로 싸우는 일, 정성을 다해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게 바로 존중이에요. 어릴 때부터 정약용은 소문난 책벌레였어요. 책이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읽었지요. 집에 있는 책을 다 읽으면 당나귀를 끌고 이웃마을에 가서 책을 빌려올 정도였어요. 하루는 매형인 이승훈이 찾아와 물었어요. 초놈, 내가 새로운 책을 많이 읽게 해줄 테니 어디 좀 같이 갈 텐가? 정약용의 누나와 결혼한 이승훈은 조선에서 최초로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승훈이 정약용을 데려간 곳은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 한 명인 이가완의 집이었어요. 실학이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학문을 말해요.
실학, 열매실, 배울학, 조선시대에 실생활의 유익을 목표로 한 새로운 학풍. 당시 대부분의 선비들은 실학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던 때였어요. 개념, 대개개, 생각념,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말. 정약용은 이가완을 만난 뒤 실학의 매력에 흠뻑 빠졌어요. 왜 세상에는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정약용은 평소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실학에서 찾았어요. 양반이라고 해서 빈둥빈둥 놀고 먹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실학자들은 양반도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해서 나라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정약용은 실학뿐만 아니라 천주교 서적도 열심히 읽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도 깨우치게 되었어요. 평등, 평평할 평, 무리 등,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신분이 낮으면 벼슬에 나갈 수 없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일세. 이런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어. 모순, 창모, 방패순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정약용은 이가환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실학에 관심이 많았던 정조 임금은 정약용의 건의에 따라 많은 실학자들을 중용했어요. 그러자 정약용을 시기하는 무리들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들 중 이기경이라는 관리가 정약용을 천주교 신자라고 고발했어요. 당시는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는 때였어요. 하지만 정약용은 천주교 서적을 많이 읽긴 했어도 신자는 아니었어요. 조사 결과 정약용이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시험관으로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모함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거짓으로 밝혀져 이기경은 귀양을 가게 되었어요. 알더니가 빠진 기분일세. 정약용을 걱정하던 친구들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약용은 이기경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을 보살폈어요. 이기경의 어머니 장례식을 치룰 땐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 조의금을 내기도 했답니다. 조의금, 조상할 조, 뜻의, 돈금, 죽음을 위로하는 뜻으로 내는 돈. 또 나중에는 임금을 설득하여 이기경을 사면하는 데 앞장섰어요. 사면, 용서할 사, 면할 면,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하게 함.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기경은 이후에도 끈질기게 정약용을 모함했어요. 일찍이 정약용의 재능을 알아본 정조 임금은 23살의 정약용에게 경연에서 중용을 강의하게 했어요. 중용, 가운데 중, 떳떳할 용. 유교의 기본 개념인 사서의 하나로 도덕에 대한 경전. 임금이 학식과 덕망이 높은 관리로부터 학문을 배우는 것을 경연이라고 해요. 정약용의 강의는 언제 들어도 신선해. 항상 귀에 쏙쏙 들어온단 말이야. 임금은 대신들 앞에서 정약용을 크게 칭찬했어요. 또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면 항상 정약용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어요. 이기경 일파에겐 정약용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지요. 그들은 틈만 나면 정약용을 헐뜯었어요. 왕이 정약용을 신임하는 건 8대 옥당 출신이기 때문이야. 집안 좋다고 너무 편애하는 것 아니야? 편애, 치우칠 편, 사랑해.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쳐서 사랑함.
8대 옥당은 학문이 높은 사람만 오를 수 있는 홍문관 자리를 8대째 연속 배출한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정약용 또한 홍문관에 들어가 9대 옥당의 명예를 얻었지요.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은 오랫동안 지방 관리로 일했어요. 정재원은 성품이 어질고 청렴한 목민관이었어요. 정약용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닌 덕분에 고을 수령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을 훤히 알게 되었어요.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제때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이었어요. 조정에 아부하려는 일부 목민관들은 밀린 세금을 가족들에게 대신 물게 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어요. 궁핍한 백성들에게 다른 가족의 세금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다. 정재원은 백성을 괴롭히는 악법을 엄히 금하고 이 지역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인 아전들에게 각 고을의 형편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했어요. 악법, 악할 악, 법법, 사회에 해를 끼치는 나쁜 법이나 제도, 보고, 갚을 보, 고할 고, 일의 과정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써서 알림. 아무래도 세금으로 거둬들일 곡식이 얼마 되지 않을 듯합니다. 아전들은 흉년을 핑계로 세금을 줄여서 보고하고 남은 금액을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이었어요. 정재원은 결코 아전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술수, 꾀술, 셈수, 어떤 일을 꾸미는 꾀나 방법. 흉년이 심하게 들었다고 한 마을은 얼마 전에 추수를 마쳤다고 들었다. 때맞춰 비가 와준 덕분에 농사를 망칠 지경은 아닐 것이다. 조사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니 다시 보고하도록 하라. 아전들은 정재원의 언명에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어요. 아버지께선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아전들이 속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아전들의 물음에 정재원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들의 물음에 정재원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 그리 신기하게 여길 일도 아니다. 언제 어느 마을에서 모심길을 하고 언제 추수했는지 이 지역 돌아가는 상황을 내가 훤히 파악하고 있는데 아전이 어찌 감히 속이겠느냐? 파악, 잡을 파, 쥘 악.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아는 것. 정약용은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려면 윗사람이 그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쳤어요.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은 진주 목사로 근무하다 63세가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런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간 정약용은 방금 전까지 일하고 있었던 듯 온갖 문서가 어지럽게 쌓여있는 방 안 광경에 넋을 잃었어요. 부음, 부고부, 소리음,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말이나 글. 아버지 머리맡에 놓인 저건 뭐지? 정약용은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 안에 관청 각 부서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일목요연, 한일, 눈목, 발글요, 그럴련. 돈의 씀씀이를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는지 관청 살림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정약용은 마음으로 외쳤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목민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았어요. 한편 정조임금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화성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러자면 성을 쌓고 도로를 만들고 궁궐도 지어야 했지요.
정조임금은 정약용에게 수원 화성 건축을 맡겼어요. 최대한 경비를 줄이고 공사 기간도 줄여야 해. 그러자면 새로운 건축 기술이 필요하겠어. 정약용은 건축에 필요한 책들을 연구하며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을 만들었어요. 그중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은 거중기 개발이었어요. 거중기, 들커, 무거울 중, 그릇기.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데 쓰는 기계. 거중기는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옮기는 기계 장치를 말해요. 거중기를 사용하면 경비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일하는 백성들의 고통도 줄여줄 수 있지요. 정약용은 아버지 상을 당해 심유살이를 하던 중에도 거중기 연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일을상, 친족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고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 결국 거중기 개발에 성공한 정약용은 수원화성을 계획대로 착착 지어 나갔어요. 어느 날 정조임금이 정약용을 불렀어요. 올해 어머님 환갑잔치를 수원 화성에서 하고 싶은데 걱정이 하나 있어. 환갑, 돌아올 환, 갑옷갑, 우리 나이로 61살을 이르는 말. 무슨 걱정이십니까? 한강을 건너는 게 문제요. 어머님을 편히 모시려면 강을 건널 다리가 필요한데 무슨 방법이 없겠소? 정약용은 임금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다리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연구를 거듭했어요. 정약용은 마침내 한강을 건널 멋진 배다리를 설계했어요. 강의 중앙에 큰 배를 띄우고 양 옆으로는 작은 배를 길게 띄워 다리를 만들면 강을 건너가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직접 만든 배다리 설계도를 임금에게 가져갔어요. 설계도, 베풀설, 셀개, 그림도, 앞으로 이룩할 일에 대한 계획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배다리는 정조 임금의 효심을 존중한 정약용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약용은 경기도 암행어사로 파견됐어요. 왕의 특사 자격으로 지방 관아의 부정과 비리를 밝혀내는 사람을 암행어사라고 해요. 특사, 특별할 특, 하여금 사, 특별한 임무를 주어 파견하는 관리. 암행어사는 왕명의 상징인 마패를 가지고 다니며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한답니다. 정약용은 신분을 가리기 위해 허름하게 차려입고 맨 먼저 경기도 연천 고을에 당도했어요. 악질 영감 등살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누가 아니래나? 근거도 없는 세금 명목으로 곡식을 뜯어가니 차라리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가는 곳마다 연천 현감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연천 현감은 수원 화성의 궁터를 잡을 때 참여한 공으로 현감 자리까지 오른 자였어요. 정약용은 현감의 악행을 낱낱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악행, 악할 악, 행할 행, 악독한 행위를 뜻하는 말. 연천현감은 부정부패로 똘똘 뭉친 탐관오리였어요. 그는 병역이며 세금 등 모든 일에 뇌물을 받아 챙겼어요. 심지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라에서 빌려주는 곡식에 모래를 섞기도 했어요. 그러고는 백성들이 곡식을 갚을 때가 되면 빌려간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뜯어내는 만행을 일삼았답니다. 한마디로 연천고을은 무법천지였어요. 무법천지, 없을무, 법법, 하늘천, 땅지.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한 사회. 하도 시달리다 못해 집과 농토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산적이 된 백성들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임금이 특별히 은혜를 내렸으면 열심히 봉사할 궁리를 해야지. 목민관이라는 자가 백성들의 피와 땀을 갈취하다니. 갈취, 꾸짖을 갈, 가질 취,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음. 분노한 정약용은 어사출두를 외치며 현감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현감이 부정한 방법으로 긁어모은 세금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어요. 연천 백성들은 암행어사 만세를 부르며 좋아했어요. 돌아다녀 보니 다른 고을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은 한겨울에도 입을 것이 없어 다 해진 누더기를 입고 들로 산으로 풀뿌리를 캐러 다녔어요.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갓난아이들마저 제대로 먹지를 못해 빼빼 말라갔어요. 하지만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에게 빼앗은 재물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지냈어요. 정약용은 몹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태가 이 모양이니 대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탐관오리는 광주 관찰사 서용보라는 자였어요. 고혈, 기름고, 피혈, 백성들이 고생해서 얻은 재물을 기름과 피로 비유한 말. 서용보는 조정의 패거리가 많은 자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리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은 임금과 백성들 뿐이다. 정약용은 수행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용부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서용보는 정조 임금의 행착기를 단장한다는 명목으로 관가의 쌀을 시장보다 몇 배 더 비싼 값으로 팔아 넘겼어요. 단장, 붉을단, 단장할 장, 건물이나 거리 따위를 손질하여 꾸밈. 이익금은 고스란히 그의 손 안에 들어갔고 피해를 보는 건 억지로 관가의 쌀을 떠하는 백성들이었어요. 또 그 시절에는 고을마다 향교라는 게 있었어요. 나라에서 세운 지방의 학교지요. 향교 땅의 기운이 좋지 않아. 이곳에선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 어렵다. 서용보는 헛소문을 퍼뜨린 뒤 향교를 없애고 그 땅에 자기 집안 묘지를 이장하려고 했어요. 이장, 옮길 이, 장사 지낼 장. 무덤을 옮겨 다른 곳에 씀. 양심도 없는 자에게 백성들을 맡겼으니 한심스럽구나. 서영부의 죄상을 기록한 보고서를 읽고 분노한 정조임금은 당장 그를 옥에 가두도록 명했어요. 이 일로 서영보와 가까운 무리들은 정약용을 원수 취급했어요. 정조임금은 정약용을 다시 황해도 곡산 부사로 임명했어요. 곡산은 그 당시 민심이 가장 흉흉한 고장이었지요. 얼마 전 이계심이라는 사람이 천여 명의 백성을 이끌고 관가에 쳐들어간 거예요. 농민의 등골을 빼먹는 탐관오리를 즉각 처벌하고 가혹한 세금을 중지하라. 농민들은 구호를 외치며 저항했지만 창검으로 무장한 관군을 당할 도리가 없었어요. 창검, 창창, 칼검, 무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결국 농민군은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자가 된 이계심은 정약용이 부임하는 길에 숨어 있었어요. 부디 저희들의 억울한 사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계심은 바닥에 엎드려 정약용에게 문서를 한 장 바쳤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백성을 괴롭히는 10가지 폐단을 적은 것입니다. 폐단, 부정행위 폐, 끝단.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 이계심이 올린 문서에는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고통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어요. 이놈은 밀란의 주동자입니다. 체포하겠습니다. 밀란,
백성민 어지러울 난 포악한 정치 따위에 항거하여 백성들이 일으키는 폭동. 정약용을 수행하던 관원들이 이계심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약용이 말리며 말했어요. 관에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었으니 이것은 밀란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관에서 천금을 주고 써야 한다. 이유가 어쨌든 관청에 쳐들어간 것은 중범죄에 해당돼요. 중범죄, 무거울 중, 범할 범, 죄, 크고 무거운 범죄를 뜻하는 말. 하지만 정약용은 이계심을 처벌하기는커녕 부패한 관리를 고발하고 관청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한 것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런 다음 이계심이 알려준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갔어요. 이로써 폭발 직전까지 갔던 민심은 안정되고 곡산지방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2. 편지를 통한 자식 교육. 당시 고을의 수령은 백성들에게 왕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어요. 일반적인 관청의 업무뿐만 아니라 세무서, 경찰, 사법부의 역할도 고을 수령의 몫이었어요. 지역 살림을 풍족하게 만들고 군역을 공정하게 하는 것, 또 학교를 세우고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도 고을 수령의 임무였지요. 부역, 부세부, 불인력,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보수 없이 국민에게 시키는 노역. 그 시절에는 면포를 세금으로 받았어요. 면포, 손면, 배포, 무명실로 짠 옷감을 가리키는 말. 백성들에게 정해진 양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는 안 된다. 정약용은 백성들이 면포를 가져오면 보는 앞에서 그 치수를 재도록 하고 직접 현장을 감독했어요. 그러다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어요. 면포를 재는 자가 규격보다 2치나 길지 않은가? 자가 규격보다 길면 그만큼 백성의 피해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사소한 것 같아도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정약용은 즉시 규격에 맞는 치수로 자를 바꾸도록 지시했어요. 어느 해에는 곡산 면포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어요. 정약용은 관청에서 2,000냥을 투자하여 평양 등지에서 값싼 면포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온 면포값만 세금으로 거두었어요. 집집마다 송아지 한 마리 값이 저절로 굴러 들어왔다고 백성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곡성 관아에는 모처럼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우리 같은 아전들이 가는 곳마다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되다니.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일 아닌가? 이게 어진 목민관을 만났기 때문일세. 관청 관리들도 일할 맛이 절로 나서 더욱 열심히 뛰었어요. 곡산은 원래 먹을 게 귀한 지방이었어요. 농사도 잘 안 되고 특별히 상업이 발달한 고장도 아니었어요. 상업, 장사상, 업,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일. 그런데 정약용이 부사로 취임한 지 3년 만에 곡산은 부자 동네로 바뀌었어요.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오로지 민생에 힘쓴 결과였어요. 민생, 백성민, 날생,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 어느 추운 겨울날 정약용은 한가로운 시간을 틈타 아전들을 데리고 산 기슭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산 기슭 돌틈 사이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를 본 정약용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얼른 관하로 가서 기름종이와 왕겨 그리고 삽을 가져오너라. 하인들은 곧 정약용의 지시에 따랐어요. 지시, 가리킬 시, 보일 시, 일러서 시킴. 정약용은 우선 맨 땅에 구덩이를 파괴했어요. 그런 다음 깊은 구덩이 속에 샘물이 흘러들게 했어요.
물은 추운 날씨에 금세 얼음이 되었어요. 이제 얼어붙은 물 위에 기름종이와 왕겨를 덮어라. 정약용은 기름종이와 왕겨를 덮은 물이 얼면 몇 번이고 다시 물을 끌어들여 켜켜이 얼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두꺼운 왕겨와 짚을 덮어 놓았지요. 이듬해 여름에 구덩이를 파보니 얼음이 녹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얼음 저장고를 만든 거예요. 저장고, 쌓을 저, 감출장, 곧집고, 물건이나 재화 따위를 모아서 간수하여 두는 창고. 이 얼음은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아주 요긴하게 쓰였어요. 어느 날 한성으로부터 중국에서 사신이 온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당시 곡산 관아에서는 중국에서 사신이 오기 약 2달 전부터 중국 황제가 조정에 보내는 칙서를 지킬 2명의 교생을 뽑았어요. 또 칙서를 보관할 장소도 따로 마련하고 교생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했지요. 만반, 1만만, 가지반,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말. 조정으로 가는 칙서가 곡산 관아에 머무르는 시간이라야 겨우 하루뿐인데 단지 그 하루를 위해 2달씩 대기하는 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은가? 불합리, 안일불, 합할합, 다스릴리,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을 뜻하는 말. 정약용은 쓸데없이 백성들을 헛고생시키면서 국고를 낭비한다는 생각에 아예 교생을 뽑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껏 교생을 뽑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아전들은 경우에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어요. 하지만 정약용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마침내 사신이 도착한다는 기별이 왔어요. 정약용은 그제야 아전 2명에게 교생 옷을 입히고 칙서 보관 장소를 지키게 했어요. 교생은 사신들과 마주칠 일도 없는데 굳이 별도의 인원을 뽑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대신 얼음 저장고에 있던 얼음을 꺼내서 사신들에게 정성껏 냉차를 대접했어요. 냉차, 찰냉, 차차, 얼음을 넣거나 얼음에 채워서 차게 한 물. 한여름에 시원한 냉차라니 대접 잘 받고 갑니다. 사신들은 매우 흡족해하며 사례비까지 주고 갔어요. 사례비, 사례할 사, 예도례, 쓸비, 상대에게 고마운 뜻으로 주는 돈. 이 돈은 고을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하라. 정약용은 사례비로 받은 돈을 지역 발전기금으로 내놓아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가 아닌 오로지 백성을 위한 정치, 항상 실용적이고 검소하게 관청 살림을 이끌어가는 것이 정약용의 원칙이었어요. 한 번은 황해도 관찰사가 곡산 관아를 방문한 김에 뱃놀이를 제안했어요. 부사에게 관찰사는 직속 상관이라 여간에선 쉽게 청을 거절할 수 없어요. 정약용은 그가 기분 상하지 않도록 점잖게 애둘러 말했어요. 지금은 농부들이 가장 바쁜 철이 아닙니까? 만약 관찰사 어른과 제가 뱃놀이를 즐기면 그들도 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침 저도 바쁜 용무가 있으니 뱃놀이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어떨지요? 용무, 쓸용, 힘쓸무, 볼일, 해야 할 일을 뜻하는 말. 허허, 역시 듣던 대로 정부사는 훌륭한 목민관입니다. 관찰사는 흔쾌히 자신의 제안을 거둬들였어요. 정약용은 곡산 부사로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당시는 홍역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흔했어요. 어릴 때 홍역을 심하게 앓았던 정약용은 여러 의학서적을 살펴보고 치료법을 연구하여 마과회통이라는 책으로 펴내기도 했답니다. 마과회통, 산마, 과목과, 모일회, 통할통,
정약용이 편찬한 홍역에 관한 의학서. 이렇듯 정약용은 고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발벗고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했어요.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정약용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한성으로 떠날 때 많은 고을 사람들이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조 임금은 한성으로 돌아온 그에게 형조참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어요. 그러자 반대파들은 기다렸다는 듯 공격의 포문을 열었어요. 포문, 대포포, 문문, 대포에 탄알이 나가는 구멍. 정약용은 나라에서 금지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 자를 형조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정조 임금은 계속되는 천주교 논란의 골머리를 알았어요. 정약용은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결단할 결, 끈을 탄,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임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대 같은 충신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구려. 임금은 훗날을 기약했지만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인 경기도 마제로 내려간 정약용은 모처럼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성에서 내관이 찾아왔어요. 전하께서 5권은 집 안에 두고 5권은 제목을 써서 올리라 합니다. 내관은 10권의 책을 건네며 왕명을 전했어요. 전하께서 이 미천한 신하를 잊지 않으셨구나. 미천, 자글미, 천할천, 신분이나 지위 따위가 하찮다는 뜻 또는 자신을 낮추는 말. 정약용은 임금의 깊은 사랑에 눈물을 삼켰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정조 임금은 다시 그를 한성으로 불렀어요. 임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들릴 때였어요. 며칠 동안 망설이던 정약용은 마음을 굳히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한성으로 가던 중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백성들이 무슨 일로 거리에 나와 통곡을 하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든 정약용은 사람들에게 우는 까닭을 물었어요. 그리고 눈앞이 깜깜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갑자기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조의 어린 아들인 순조가 왕위에 오르고 정순왕 후에 수렴청정 시대가 열렸어요. 왕실의 우더른이 어린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수렴청정이라고 해요. 정순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어요. 탄압, 탄할탄, 누를 압,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꼼짝 못하게 함. 이 일로 이승훈과 정약용의 셋째 형 등 100여 명이 처형을 당하고 400여 명이 귀양을 갔어요. 이가와는 모진 고문 끝에 감옥에서 숨을 잃었어요. 의금부에서 정약용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끈질기게 처벌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혐의, 의심할 혐, 의심할 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경기도 광주 관찰사를 지내면서 향교 땅을 가로채려 했던 서용보였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약용은 결코 살려둘 수 없소. 이때 우의정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던 서용보는 정약용을 천주교 주동자로 몰아 사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나선 사람이 황해도 곡산 출신의 정유란이라는 선비였어요. 정약용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곡산 부사로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선정을 베풀었는지는 황해도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가 천주교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만일 그를 처형한다면 백성들은 아무도 조정에서 하는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선정, 착할 선, 정사정,
백성을 어질고 바르게 잘 다스리는 정치. 정의라는 정약용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사실들을 조목조목 열거했어요. 입증, 설립, 증거 등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사실임을 증명함. 덕분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약용은 사형을 면하고 전라도 강진으로 귀향을 떠났어요. 유배 생활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정약용은 이 절망적인 시간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이루었어요. 강진 사람들은 처음에 정약용을 몹시 경계했어요. 한성에서 큰 죄를 짓고 귀양 왔다지? 우리한테 무슨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겁이 나서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정약용은 할 수 없이 주막집 뒷방을 얻어 생활했어요. 말벗이라고는 아전의 아들인 황상이라는 소년뿐이었어요. 정약용은 황상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황상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3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둔하고 앞뒤가 꽉 막혔으며 답답한 것입니다. 이런 저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단점, 짧을 단, 흠점, 잘못되고 모자라는 점. 배우는 사람에게는 큰 단점이 3가지 있는데 너는 그것이 없구나. 그건 스스로 빠르게 외우고 빠르게 쓰고 빠르게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병이란다. 정약용은 한껏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용기, 날랠 용, 기운 기, 날쌔고 용감한 기운을 뜻하는 말. 덕분에 황상은 훗날 뛰어난 시인으로 성장했답니다. 정약용은 억울한 귀양살이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의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았어요. 당시 농촌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도를 더했고 힘없는 백성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궁리 끝에 정약용이 생각해낸 방법은 책을 쓰는 것이었어요. 정치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면 단 한 명의 목민관이라도 자기 고을을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쓴 책이 유명한 목민심서예요. 목민심서, 칠목, 백성민, 마음심, 글서. 지방 관리들을 계몽하기 위해 정약용이 지은 책. 곡산 부사 때의 경험과 강진의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쓴 목민심서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후의 명저로 꼽힌답니다. 불후, 안일부, 썩을 후, 썩지 않는다는 뜻으로 영원히 남는다는 의미. 정약용은 9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대부분 일찍 죽고 2 아들과 딸 하나가 남았어요. 장남 학연과 둘째 학유는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지만 아버지가 유배지에 갇힌 몸이 되자 관직의 꿈을 버렸어요. 정약용은 편지를 써서 간곡히 2 아들을 격려했어요. 패족이라고 해서 성인이나 훌륭한 문장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너희들은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아니면 눈이나 귀에 총명이 없느냐? 어째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느냐? 영원한 패족으로 지낼 작정이냐? 망한 집안의 자식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독서뿐이다.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무조건 많은 책을 읽어 실력을 키워라. 패족, 패할 패에 결의 족, 조상이 나라에 큰 죄를 지어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됨. 성인, 성인성, 사람인, 지혜와 덕이 뛰어나 길이 본받을 만한 인물. 2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책을 읽었고 때때로 시를 교환하며 부자간의 정을 나누었어요.
어느 날 정약용은 학연이 의술을 배운다는 것을 알고는 심하게 꾸짖는 편지를 보냈어요. 만약 네가 의원 노릇을 계속한다면 나는 일체 연락도 안 할 것이고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니 마음대로 하여라. 정약용 자신도 의술에 관한 책을 펴낸 적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학연은 권력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환심을 사서 아버지를 유배해서 풀려나게 하려고 했어요. 권력자, 권세권, 힘력, 사람자, 권력을 가진 사람. 정약용은 자신 때문에 아들이 학문을 포기하고 남들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학연은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 결과 훗날 말단 관리로나마 벼슬길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추사 김정희 등 훌륭한 문인들과 교류하며 문학적인 면에서는 아버지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문인, 글얼문, 사람인,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둘째 아들 하규는 양계장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보내왔어요. 양계장, 기를 양, 닭계, 마당장,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닭을 먹여 기르는 장소. 닭이라도 키우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이에요. 정약용은 하규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양계장이야말로 참 좋은 농사다. 아무쪼록 닭 키우는 법에 관한 책을 완벽하게 읽어 남의 집 닭보다 더 살찌고 더 잘 번식하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독서하는 사람의 양계이다. 정약용은 아들이 비록 닭을 키워서 먹고 살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현실에 절망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자긍심, 스스로 자랑할 궁, 마음심, 자기 자신에게 궁지를 가지는 마음.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네가 하는 일을 공부와 일치시켜 보아라. 정약용은 세상에 공부 아닌 것이 없다고 아들을 가르쳤어요. 덕분에 하규 또한 어렵게 살면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조선의 농업기술과 민속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농가 원령가가 바로 하규의 작품이에요. 정약용은 마침내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한성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서용보는 벼슬에서 물러나 정약용의 이웃에 살고 있었어요. 묵은 감정일만 씻고 서로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살아갑시다. 정약용은 먼저 사람을 보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서용보는 끝내 거절했어요. 정약용은 끈질기게 자신을 미워하는 세력과 맞서기보다는 고향으로 내려가 운둔하는 삶을 택했어요. 운둔, 숨을 숨을 든, 사람의 세상의 일을 피하여 숨음. 그는 평생 500권이 넘는 책을 펴냈어요. 주로 백성을 존중하고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에 관한 책이에요. 정약용은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실학자이자 사상가예요. 하지만 정약용의 책들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은 그가 죽은 지 100여 년이 지난 후였어요. 현재 정약용의 사상과 학문은 다산학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다산학, 차다, 뇌산, 배울학, 정약용의 사상과 학문을 가리키는 말, 다산은 정약용의 호. 또 다른 인성다지기 1. 눈안, 아래하, 업술무, 사람인, 아나무인.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교만하고 방자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말이에요. 아나무인. 아나무인이란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입니다.
명나라 때 한 부부는 늙음하게 얻은 아들을 끔찍이도 아껴 무엇이든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고 응석바지로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커서 노름꾼이나 주정뱅이들과 어울리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녔어요. 부모가 하도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 자기가 왕이나 되는 줄 아는 나쁜 버릇이 들고 만 거예요. 나중엔 아버지도 몰라보고 대들어 부부는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땅을 치고 후회했답니다. 또 곁에 아무도 없는 듯이 함부로 행동한다는 뜻을 가진 방향무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위나라 사람 현가는 글을 잘 짓고 검술에도 능했으나 벼슬을 못하자 연나라로 가서 술로 인생을 보냈어요. 술에 취하면 마치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현가는 그러다 결국 인생을 망치고 말았답니다. 위의 두 이야기는 스스로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석삼, 돌아볼 코, 풀초, 농막집 려, 삼고 초려. 인재를 구하려 3번을 찾아간다는 뜻으로 필요한 사람을 얻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삼고초려. 삼고초려란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삼고초려는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예요. 유비는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군사를 일으켰지만 조조군에게 번번이 밀리는 처지였어요. 자신을 도와줄 훌륭한 인재를 찾던 유비는 스승인 사마위를 통해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유비는 수레의 예물을 싣고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제갈량은 2번씩이나 유비를 바람맞혔어요. 젊은 사람이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화가 난 관우와 장비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유비는 제갈량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 믿고 3번째로 그를 다시 찾아갔어요. 결국 유비의 인품에 감동한 제갈량은 훗날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유비를 촉한의 황제 자리까지 올려주었어요. 유비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바라던 훌륭한 인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